안녕하세요. 천상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김 교수입니다. 네, 이제 3장의 요양보호 강론을 정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또 활짝 열렸습니다. 네, 2장까지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네, 근데 이제 3장의 요양보호 강론은 사실 1장, 2장이 합친 분량만큼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보이시는 요 표준교재의 강론의 순서들이 신체활동 지원부터 시작해서 응급상황 대처까지 둘, 넷, 여섯, 일곱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단락별로 나눠서 제가 3강의 특강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체활동 지원에 나와져 있는 부분이 섭취부터 시작해서 감염, 복지, 안전관리까지 나오는 파트인데 한 번에 특강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 부분은 좀 단락별로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3장의 가장 첫 번째가 섭취와 배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신체활동 지원의 첫 번째 영역이 섭취입니다. 이 강론부터는 표준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또 이제 요약집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죠? 요약집. 그래서 그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3장은 조금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교재가 가지고 계시면 표준교재를 피시고 요약집을 갖고 계시면 요약집도 좀 옆에 나란히 두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신체활동지원의 첫 번째 섭취의 단원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식사 및 영양관리에서 섭취 요양보호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죠.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에 대상자를 관찰하세요. 식사를 하시면서 무엇을 관찰하시는 거냐? 밑에 써놨어요. 사례라든지 구토라든지 청색증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라. 요게 제일 응급상황이죠. 사례가 잘못되면 질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계시고 청색증이 왔다는 얘기는 벌써 저산소가 오셨다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중 후 모든 상황에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노인 영양 상태 관찰에서 영양 부족을 일으키는 두 가지의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위험 요인이에요. 그럼 위험 요인은 원인과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나와져 있는 내용은 지표예요. 지표는 뭐와 같은 거냐면 표시와 같은 부분. 자, 그래서 둘을 나눠내는 문제가 난이도 사실은 상 문제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좀 구별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영양을 부족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너무 적은 식사량을 했다든지 또는 먹긴 먹었는데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예요. 그 다음에 약을 사용했어요. 또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이에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빈곤, 우울, 알코올 중독, 식욕 부진, 오심, 연화곤란 전부 다 위험 요인에 넣을게요. 자, 그럼 표시는요. 이런 표시를 보면 이분 영양 부족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중이 감소되어 있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마르고 약해 보여요. 인지장애. 못 먹으면 인지 판단력이 사실은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상처 회복이 지연되어 탈수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봐주실 수 있으면 다시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식사 자세로 넘어갈게요.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섭취는요, 분류를 나눠보자면 사실 세 부류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식사를 만들어서 드시게끔 도와드렸을 때, 본인이 혼자서 숟가락질을 해서 떠 드신다든지, 본인이 혼자 안 드세요. 그럼 우리가 숟가락에 음식을 담아서 먹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경구, 입으로 먹는 섭취의 경구도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르신 입으로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럼 경구가 아닌 거니까 비경구. 다른 말로 경관 영양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 약물이에요. 입으로 드시는 그런 푸약에 관한 경구약부터 시작해서 귀약, 안약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 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입으로 드시는 경구를 섭취하실 때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시작할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자세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자, 식탁의 높이는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내 배꼽 높이까지 오게 하면 됩니다. 배꼽 높이를 많이 쓰죠.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혀주세요. 의자의 높이는 어디가 닿는다고요? 그렇죠. 발바닥이요. 바닥. 네. 발가락 이러면 X고요. 발바닥 전체가 다 바닥에 닿는 높이가 좋습니다. 발받침이라든지 등받이가 있으면 훨씬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침대에 이분이 걸터 앉으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앞뒤에 쿠션을 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침대의 머리는 올려주세요. 네,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나서 또는 앉아서 드시면 더 좋겠지만 그거의 자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침대의 상체에 30에서 60도 사이 반드시 올려주셔야지만 돼요. 왜 올려두셔야 되냐? 누워서 드시는 순간에 기도가 열려버려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살해나 질식의 위험성이 있죠? 누워서 밥 먹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똑바로 눕게 되면 기도가 열려버려서 그런 응급의 위험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침대를 머리를 30에서 60 정도 올리셨고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당겨라 맞아. 턱을 당기세요. 이렇게 턱을 당겨주세요. 당기시면 기도를 좁힐 수 있어요. 그럼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또 기도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편마비예요. 그러면 어디가 밑으로요? 건강한 쪽. 왜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될까요? 안정감이 있고 중요한 건 요거죠. 지지가 됩니다. 건강한 쪽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쪽 밑으로 가셔야지만 힘을 받아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 모의고사에도 풀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 마비된 쪽에다가는 베개나 쿠션을 지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경구 영양은 식사 돕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기본의 원칙들을 준수할 것이냐. 자, 빨간색 있는데 볼게요. 식사할 때 대상자가 사례가 들리거나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럼 중단하시고요. 바로 시설장이나 책임자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또 이제 침맛이 나는 강한 음식은 피하세요. 신맛이 나면 침이 많이 나오죠. 침. 그러면 그 침에 의해서 살해에 들을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써줘야 되는데 예시에 한 번 자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수업할 때 여쭤보거든요. 남자 선생님들한테. 여자 선생님들 자몽이 뭔지 많이 알아. 주스에서 많이 드시니까. 근데 남자 선생님이 한 번 이제 자몽이 뭔지 몰라가지고 얘 뭐예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신맛이 나는 거예요. 레몬, 막 신과일, 자몽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침량이 막 많아져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또 살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 생기니까 신맛이 나는 강한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식욕을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빨간색이 쳐있죠.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냅니다. 다양한 음식을 반찬의 색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색깔이 많으면 팍 식욕이 증진돼요. 우리도 막 먹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식욕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은 식욕을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병구 섭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례죠. 오타. 그렇게 봐주세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제가 이렇게 수정해드리면 다 뭔지 알 거예요. 사례, 사리에가 아니라 사례. 자,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앞에서 했죠? 턱은요? 그럼요,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가 좁아져서 음식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이는 옷을 입으면 답답해요. 그러면 이제 살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또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목을 촉촉하게 축인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하시는 거.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줍니다. 교과서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숟가락이 3분의 1 정도 가득 담는 게 아니라 좀 한 3분의 1 정도.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도 하지 않아요. 일단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든 복잡하든 답을 하셔야 돼요. 그 답을 하시다가 사례에 걸리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방법은 섭취 식사 돕기의 방법이에요. 자,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무슨 방향이요? 네, 시계 방향. 우리 책에 어디에도 시계 반대 방향은 없어요. 시계 방향으로 둡니다. 이제 나중에 개인위생에서 배 마사지도 네,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거의 방향, 시계 방향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네, 옆으로 눕혀요. 그리고 등에는 베개를 대어주고 얼굴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아까 나왔죠? 숟가락에 한가득이 아니라, 그쵸? 네, 조금만 먹이세요. 라고 했어.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음식을 먹여주십니다. 또 이제 국물은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 예, 굽히는 빨대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스스로 마시게끔 합니다. 자, 편마비가 계세요. 우리가 편마비가 있으면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럼 연화장애, 삼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편마비 갖고 계시면 입안에 목구멍 막 이런 데가 네, 거의 반쪽이 거의 마비예요. 그러면 삼키는 것 자체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주의하시면서 돕기를 합니다. 자, 모든 먹는 것들은요. 구강, 경구로 먹는 것든 이따 나오시는 경관 비경구든 반드시 식사도 하시면 30분 동안 앉아 있도록 바로 눕히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도 공통의 돕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경구 영양 돕기가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섭취의 두 번째가 경관 영양 돕기예요. 그래서 비경구입니다. 경구, 그렇죠? 아니, 경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경관 영양 돕기. 수업 시간에 하셨죠? 코를 통해서 위까지 간을 삽입해서 그 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주입하는 것을 경관 영양 돕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경관 영양을 어떤 분들이 하냐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경관식이 하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의식이 없어요. 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이나 목이나 머리 부위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이 입으셨어요. 그러면 얼굴, 목, 머리 이쪽으로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쪽이 부상이니까 이렇게 입으로 식사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또는 뭐 수술했을 때 또는 마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삼키는 연화 장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네, 경관 영양 돕기로 이분들을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럼 경관 영양 돕기 하실 때 기본 원칙은 무엇이냐? 의식이 없어도 시작과 끝을 꼭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경관 영양 아까 있었어요. 무의식이신 분, 의식이 없는 분, 나중에 임종에 나오죠. 네. 모든 인간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서도 해요. 치매 말기에 말을 할 수 없는 무언증이 있으셔도 듣기는 가능합니다. 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알려주면 말은 못해도 들을 수 있어요. 신호인 거죠. 아, 이제 내가 이왕보 선생님이 나한테 밥을 주나 보다. 이제 나 밥 다 먹었나 보다. 이렇게 듣고 아실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 비위관이 새거나 또는 영양액이 막 역류해요. 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잠그셔야 돼요. 비위관을 잠그고 나서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하거나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 또는 간호사에게 연락하셔서 뭔가 새는 것 같아요. 영양액이 역류되는 것 같아요.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빠지거나 세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음식물이 자칫 잘못하면 위가 아닌 폐로도 넘어갈 수 있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세거나 역류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잠그고 나셔서 연락을 주세요. 그 다음에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 속도가 있죠. 너무 진한 농도로 주거나 또는 너무 빠르게 주입했어요. 살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도 한번 나오지만 1분에 50cc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얘를 이해로 풀 수 없어요. 외우세요. 네, 외우세요. 어떻게 해요? 1분에 얼마 이상 주입되지 않는다? 네,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는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은 돕는 방법입니다.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네, 살짝 데워주셔야 돼요.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올립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 경구 영양 섭취하실 때도 누워서 먹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경구 영양일 때도 앉혀 두시거나 만약에 앉을 수 없어요. 머리를 올려주세요. 몇 도 각도였죠? 네, 그렇죠. 30에서 60도 각도로 상체를, 머리를 상승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어디로 가요? 높은 위치에 갑니다. 그래야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 주머니에서 위장으로 음식물 떨어지죠? 네, 낮게, 그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력을 이용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관 영양을 주입하고 계셔 지금, 네, 식사를 드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막 토해요. 네, 또는 막 청새증이 나타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구는 응급 상황이에요. 네, 아까 세거나 역류하고 사실 같은 상황인데 세거나 역류가 되면 토하거나 청새증 이런 증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먼저 잠그시고 네, 알려라. 보고까지 가시는 거고요. 주입을 다 하셨어요. 식사 끝나신 거죠? 그러면 30분 정도 무조건 앉혀놓으세요. 네, 반자위. 네, 반자위가 45도 각도, 30에서 60도 범위에 딱 들어가네요. 자, 비유관이 빠졌어요. 절대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밀어 넣으시면 안 돼요. 삽입하셔도 안 되고, 네, 의료인이 하셔야 되는 행위죠. 그 다음 영양액의 온도가 체온 정도가 적절하면 차가운 영양액 주입 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메뉴에서 했네요.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네, 얼마 정도요? 체온이 적절한 체온 정도로 좀 따뜻하게 데우셔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네, 앞에서 나왔죠. 1분에 얼마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복습하세요. 50cc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비경구 경관 영양 돕기를 보셨어요. 자, 우리가 네, 이제 두 번째 경관 영양까지 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는 네, 투약 돕기예요. 이제 투약 돕기도 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요. 입으로 먹는 경구약, 그렇죠? 그 다음에 안약, 귀약, 주사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입으로 먹는 경구약도 네, 형태에 따라 복용법이 다르죠. 그래서 가루약, 네, 그 다음에 물약, 네, 뭐 알약 이런 식으로 주의점들이 다른데 일단 가루약은요 반드시 숟가락이 나와요. 숟가락. 네, 그러면 이제 가루는 봉지를 따가지고 입에다 막 털어서 먹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숟가락을 사용하셔서 그 숟가락에 물에다가 녹인 후에 투약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나 또는 약용량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다가 쭉 빨아들여가지고 예, 가루약을 복용하실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약은요. 네, 알약은 약병에서 뚜껑으로 가셔서 손으로 가셔야죠. 바로 손으로 넘어가신 약들은 네, 뭐냐면 만약에 용량이 많이 쏟아졌거나 이럴 때 다시 집어넣을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미 손으로 떨어진 거는 세균이 접촉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약병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세균이 붙은 약이 약병으로 들어가면서 약병에 있던 기존의 약까지 다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약병에서 뚜껑으로, 뚜껑에서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네, 알약은 다룬다는 거죠. 그 다음 알약의 개수가 많아요. 두세 번에 나눠서 투약하시고요. 손을 떨거나 입안에 넣는 동작 중에 잃어버릴 우려가 있어요. 직접 입안에 넣어주세요. 여러분 배우셨던 질환 중에 파킨슨 가족이신 분들, 그분들만 안주시 막 덜덜덜 떨리는 막 그런 증상을 가져가죠. 그럴 땐 직접 입안에 넣어줍니다. 왜? 손에다 들이면 다 떨어져요. 그다음 약을 삼키기 쉽게 해주고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려면 뭐를 충분히 드세요? 그렇죠. 물을 충분히 제공하십니다. 자, 약병에 넣어서 네, 손을 또 집어넣어서 빼시면 안 돼요. 내 손, 그러니까 손 자체가 균이 잔뜩 들어있는 곳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자, 물약의 주입 복용법. 네,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뚜껑을 열었어요. 요 그림 보이시죠? 뚜껑을 열어놓으면 뚜껑의 위가 어디로 가요? 그렇죠. 바닥으로 가도록 내려놓습니다. 여기도 균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량컵을 어디로요?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라주세요. 눈높이로 들었을 때 그 눈금을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따르기 전에 약병을 흔들어 섞습니다. 옛날에 이유도 물어보셨는데 예, 이유가 뭘까요? 농도. 네, 우리가 물약을 내비두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아래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섞지 않고 흔들지 않고 이렇게 빨아들이면 내용의 약의 성분들이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약은 흔들어 섞어서 위아래 농도를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라벨이 붙은 쪽으로 손바닥의 방향을 잡고 예, 라벨이 손바닥 쪽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따를 땐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 안쪽에 속이 닿지 않게 하세요. 앞에서 했죠? 세균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안약입니다. 안약도 약의 형태가 두 가지죠. 물로 되어 있는 안약의 재질이 있고,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연고. 연고로 되어 있는 또 재질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거부터 멸균수나 생립식염수의 적신솜으로 눈을 먼저 닦아줘요. 어디서 어디로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안쪽이 코 방향이고 바깥쪽이 귀 방향인 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약을 투여하실 때는 한검, 아래 눈꺼풀에다가 휴지나 꺼지를 대신 상태에서 흘러갈 수 있어요. 어디를 보게 하세요? 천장. 바닥을 보게 한다. 어떡해요? 그렇죠? 그 오답으로 많이 쓰이죠. 아래 눈꺼풀을 부드럽게 당겨서 어디다 줘요? 중앙이나 외측에다가 그렇죠? 여기가 부위예요. 안약을 점적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안약을 점적하실 때는 어느 방향으로요?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정도 높이에서 안약의 용액을 투여합니다. 그 다음에 점적이 끝나셨어요. 그러면 비로간, 코 방향 쪽에 있죠? 하안검 아래쪽에 여기 부분에 그 비로간을 잠시 눌러줘서 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은 안연고예요. 처음 나오는 것은 꺼지로 닦아버립니다. 이유 물어봐요. 요즘 시험 문제 트렌드는 이유예요, 이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유를 아는 게 전문도 최고예요, 사실. 이유를 알고 케어를 돌봄을 하는 거와 이유를 모르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건 꺼지로 닦아주라는 것이 외부 공기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거가 공기에 접촉된 부분들은 좀 짜주면 균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부 결막낭 위에다가 튜브를 놓고 어디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요. 얼마 정도요? 2cm 정도 짜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연고는 찐득찐득해서 비로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눈을 안구를 움직이게 하시면 되는 거고, 멸균 생리식염수 적신솜으로 튜브를 닦고 뚜껑을 덮어주시고, 만약에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럼 닦아주시면 되죠. 다음은 귀약입니다. 당연히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귀로 그림처럼 점적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여기도 너무 차가우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손으로 갖고 계시면 우리 사람의 체온이 36.5도가 넘잖아요. 그래서 손의 체온으로 잠깐만 잡고 있어도 약병에 들어있는 귀약을 좀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줄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온수에 좀 담궈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귓바퀴를 어떻게 후상방. 이게 중요한 거죠? 귀약을 점적할 때 후상방. 여기 보시면 후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당기면서 상방으로 40도 올려주세요. 옛날에 그림으로 시험 문제 많이 냈어요. 번호를 달아서 여기는 1번. 그렇죠?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여기는 4번. 여기는 5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번호를 달아서 점적하는 방향에 맞는 것을 체크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후상방 뒤로 가면 잡아당겼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귀 입구를 잠깐 눌러주실 거면 5분 정도 누워있게 하시면 좋겠고, 안에다 솜을 끼워주실 거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여기 보시면 X에 후하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른은 후상방, 아이는 후하방. 저는 그렇게 여기 수업 나갈 때 사실 인지를 시켜드리거든요. 어른이 아이보다 어쨌든 나이가 많아요.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후상방, 아이는 후하방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제 주사. 주사 돕기 방법이요. 자,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그래야만 수액에서 심장으로 흘러가요. 만약에 심장이 더 높게 있다면 피가 역류해서 막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수액병은 항상 심장보다 어떻게 해요? 높게 유치를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부터요? 잠근 후. 비위관도 먼저 잠근 다음에 보고 하시잖아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잠그고 나셔서 간호사에게 보고하세요. 주사집은 당연히 의료행위예요. 요양보호사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주입을 하시고 나셔서 제거를 한 후에 1분에서 2분간 알코올 솜을 중요한 건 여기죠. 누르고 비비지 않습니다. 네, 비비면 어떻게 된대요? 피멍 된대요. 피멍. 피멍. 여기 X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사지 안 돼요. 즉시 제거 아니요. 잠근 후 보고. 주사부에 냉찜질한다. 여기도 안 돼요. 라고 나오죠. 수액병은 심장 위치보다 낮추어. 네, 그럼 안 돼요. 역류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섭취 부분을 다 보신 거예요. 제가 그냥 건너뛰는 부분은 약보관이에요. 약보관.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시면 표준교재든 요약집이든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안 읽으셔도 그런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꼼꼼히보다는 쏙쏙이 넘어갑니다. 배설로 가실게요. 자, 배설은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죠. 네, 배설의 방법의 내용들이 돕기 방법이 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이용 돕기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네, 어디까지 가요? 네, 그렇죠. 유치 도뇨관까지 가요. 그래서 첫 번째가 화장실 이용 돕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화장실 이용 돕기는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휠체어. 그래서 휠체어의 이동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돕는 방법으로 갑니다. 편마비.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 휠체어를 탑승해서 화장실을 가실 거예요. 휠체어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죠. 어느 쪽에다가요? 건강한 쪽에다가 휠체어를 두고요.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몇 도 각도로요? 30에서 45도.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침대와 휠체어의 각도가 30에서 45도. 네, 제가 체위 변경 파트에서 늘 말씀드리죠. 편마비신 경우에는 건강한 팔로 휠체어의 팔걸이에 먼 쪽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태우는 게 아니죠. 요양보 선생님 혼자 태우는 게 아니죠. 어르신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팔을 뻗어 닿을 수 있는 먼 쪽을 잡으려면 네, 각도가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30에서 45도 정도 각도면 딱 붙겠습니다. 건강한 쪽에 위치하는 이유는 건강한 팔로 잡고 타시라고요. 네, 이제 건강한 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체위 변경에서 또 그림으로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설명하는 건 누구예요? 편마비.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이분은 건강한 쪽에 30, 45도 하면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럼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안아 옮겨야 하므로 침대의 난간에 최대한 빈틈없이 붙입니다. 여기 빈틈없이 붙이세요라고 하는 말이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를 이동하실 때예요. 그래서 그 2가지 상황들을 구별하시는 것이 어쨌든 화장실 이용독기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2번째 방법은 침상 배설 돕기. 침상 배설 돕기라는 말로도 하고 휴대용 배변기 사용이라는 말도 하고요. 그렇죠? 네. 자, 이 침상 배설 돕기를 하실 때는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네, 이유를 물을 거예요. 왜 따뜻한 물로 데우지? 피부와 근육이 수축해서 요이나 변이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얘가 탁 수축 쪼그라들다는 거죠. 그러면 요이가 없어져요. 그다음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던지 또는 TV를 켜던지 음악을 틀어놔요. 그럼 소리가 없어지죠. 에티켓벨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침대를 올려줘서 대상자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로 해주세요. 침대에 누워서 침상변기 대고 용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몸이 일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가서 배변이 안 나오실 때 많이 하는 게 배를 막 움켜잡고 이렇게 상체를 수그리죠. 똑같아요. 그래서 침대에 머리만 좀 올려주셔도 배의 복부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가 되기 때문에 훨씬 용변을 하실 때 원활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처리 하실 때 방법이죠. 회음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어디서 어디로 닦는다고요? 네,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줍니다. 네, 침상배설 돕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침상배설 돕기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모든 배설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에요. 배설물 상태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네, 언제요? 요럴 때요. 네, 저는 이 파트의 수업을 제가 나가는 기수가 사실 많지 않아요.
지감반에서 제 파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도 가끔 여기 파트 수업을 나갈 때는 저는 뭐를 먼저 안내를 해드리냐면 보고할 수 없는 걸 기억하시는 게 빠릅니다. 왜? 이거 하나예요. 네, 옅은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연하고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연하고 노란색의 소변은 정상 소변.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아닌 모든 것들. 탁해요, 뿌예요, 거품 있어요, 색이 진해요, 냄새가 나요, 피가 섞여요. 다 여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고해야 할 경우가 많을 때는요. 보고하지 않는 걸 외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변이 옅은, 그렇죠? 네. 또는 연한 노란색. 또 소변의 양이 많아도 사실 크게 보고거리가 없어요. 적을 때 보고하는 거죠. 그런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알아두시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네. 자,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이동변기입니다. 자, 이동변기는 기본 원칙에서 아까 침상배설 할 때 변기처럼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요. 이유는요, 네,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문의 간략근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네, 이제 막 이완,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돕는 방법은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침대의 높이와 이동식 자변기의 높이는 어떻게 해요? 같도록 맞춥니다. 그래야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낙상의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면 좋고요. 자, 편마비입니다. 이분이요. 그럼 이동변기를 사용하시려면 어느 쪽으로요? 그렇죠. 건강한 쪽으로요. 몇 도 각도로요?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아주시면 이분이 건강한 팔로 이동변기의 팔걸이를 잡고 이동하셔서 용변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네 번째, 기저귀 사용 돕기입니다. 네, 기저귀. 기저귀 사용은 권장하지 않아요. 네, 사실 기저귀 착용하시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많이 가져가요. 제일 큰 게 이제, 네, 수분의 그 물기에 의해서 욕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는 거고, 의존성도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기저귀 돕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분이 허리를 들 수 있으시대요. 어렵지 않겠죠? 무릎을 세우시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서 기저귀 교환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분이 허리를 들 수 없대요. 자, 어디로 간다고요? 옆으로. 그림을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실 거예요. 자, 배설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유치도뇨가. 그렇죠? 자, 유치도뇨가는 일단은 유치도뇨관을 사용하시면 몸 안에 뭔가 관이 내 몸 안에 다른 걸 삽입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그 감염을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감염 예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소변 주머니. 네, 방광보다 낮게 합니다. 그죠? 왜냐?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이 있으면 역류하시겠죠.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항상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유지합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변량과 색깔은요. 매 2시간에 3시간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소변줄을 삽입하거나 삽입하지 않거나 우리가 소변이 배출되는 시간은 항상 똑같아요. 내 방광은 2시간, 3시간마다 비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마다 비워내셔야 정확한 양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하루 종일 모았다. 얼마 동안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되고요. 하루 종일 모았다 버렸어요. 색깔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막 섞여버릴 거니까.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확인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이에요. 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나 보행 시 자유로 움직일 수 있어요. 불편해서 그렇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에 손상 입을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유치도뇨관 맨 끝에 풍선처럼 바람을 집어넣어서 고정장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강제로 뺐다는 얘기는 그 다 빠졌다는 거예요. 점막이 손상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 유치도뇨관이 중요한 건 이거죠.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랫배가 불편하고 아파요. 거꾸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르신 소변줄 꽂고 계신데 아랫배가 막 아프대요. 불편하고 통증이 생긴대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유치도뇨관의 관이 꼬이지 않았는지 또는 막히지 않았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요. 유치도뇨관의 교환이나 삽입이나 방광 세척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앞에서 했어요. 연하고 노란색 빼고는 다 이상한 거다. 탁해졌어요. 소변량이 적어졌어요. 많은 건 문제가 안 돼, 적은 건 문제가 되죠. 또는 도뇨관이 밖으로 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그럼요. 시설자이나 가르치임자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설 방법까지 다 보셨어요. 네.
이번 시간도 공부하시냐 열공하시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신체활동 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